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모르죠. 웃고 있는 내 얼굴 뒤에 이렇게 깊고 어두운 우울이 숨어 있는지. 세상 끝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 들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조차 나를 몰라 막막해질 때 귀를 기울여 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나직하게 건네는 이야기. 오직 우울증만을 다루는 MBC 팟캐스트. 우울증도 괜찮아. 밤길을 걸으며 누군가와 함께 나지막이 불렀던 노래들이 입가에 맴도는 밤입니다. 잠 못 드는 이유? 저는 강다솜입니다. 잠이 너무 안 와요. 처음부터 그냥 약만 처방해줄까봐 겁나는데 먼저 내 얘기를 들어주는 분, 나른한 목소리의 상담자 선생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정신과 가면 양들의 침묵 한니발처럼 무서운 의사 나오는 거 아니죠?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그런 선생님 어디 없나요? 정신과 의사가 여자 마음, 아내 마음, 엄마 마음 그런 거 알 리가 없잖아. 하긴 뭐 애기 한 2명쯤 있는 가정적인 아빠, 훈남 의사라면 괜찮겠지. 네, 그 다음 뭐 없나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음. 이제 동훈이랑 정해놓으면. 네.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저희 인트로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번 시간은 원래 얘 왜 이러는 걸까요 시간이죠. 네. 근데 저번 시간에 뭐 윤희호 선생님께서 공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즌2를 준비하면서 네. 그간 답을 드리지 못했던 많은 사연들에 최대한 답을 드리려고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포맷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총 6개의 사연을 좀 준비해서 그의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참석한 저희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우입니다. 네, 저는 오동훈 선생님의 불참으로 오늘 임시사회를 맺게 된 김지용입니다. 사연이 많으니 저희 개인 신상 얘기는 하지 말고 바로 사연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네, 첫 번째 사연 윤희우 선생님께서 먼저 좀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팟캐스트 내부자들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심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재미있게 듣고 있네요.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여동생 때문입니다. 원래 성격이 좀 별난 건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먹는 것도 엄마가 먹여줘야 먹고 잠깐 이러다 말겠지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있는 지 3년째가 돼가네요. 제가 대학 진학 후에 쭉 집에서 떨어져 지내게 돼서 명절이나 휴일에만 집에 오게 되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학교가 싫다며 더 이상 학교를 안 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했고 시험을 잘 봐서 대학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학기는 잘 다니더니 다시 휴학을 하더라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겠거니 했는데 처음엔 친구들도 가끔 만나러 나가고 영화도 보고 오고 하더니 점점 고립되어 가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이 저게 편한가 보다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두었습니다. 근데 답답해 하시던 아빠가 동생한테 자꾸 뭘 해보라고 권유하고 뭐 운전면허증이라도 따볼래? 운동이라도 해볼래? 이런 말이 싫게 느껴졌는지 아빠에게도 마음을 덮고 엄마하고만 소통을 하고 삽니다. 지난 명절 때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혼자 있거나 가족들이 식사 마친 후에 나와서 밥을 먹었는데 이젠 나와서 밥을 먹지도 않고 엄마가 음식을 가져가서 거의 먹여주듯이 해야지 밥을 먹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진 않아서 같이 자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혼자 실실 웃더라고요. 그냥 무슨 생각이 났나 싶었는데 그게 1시간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왜 웃냐고 해도 말도 안 하고 뭘 말하면 듣기는 하는데 갑자기
그 웃는 이유를 모르겠고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망상을 하는 건지 뭔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에 고민이 되네요. 엄마는 아직 병원을 데려가기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아빠는 동생과 소통을 못하고 계셔서 걱정이 크세요. 만약 상담을 가게 되면 부모님과 가서 동생 문제를 상담해도 되는 건지 이런 땐 보통 어떤 방법으로 동생을 데려가서 상담을 받게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간단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사연에 저희가 답을 매우 늦게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일단 사연에 좀 집중을 먼저 해볼게요. 동생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일단은 우울증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지고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인관계에서 상처가 있었나 뭐 처음엔 친구들도 만나다가 그 다음에 안 만나게 됐다. 뭐 학교도 그만 가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단지 우울증이라고 보기에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우울증은 저희가 사파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몇 개월간 뭐 6개월이든 뭐 3개월이든 1년까지 뭐 가는 경우도 꽤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어떤 사파적으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엔 좀 좋아지기도 하고 뭐 반복이 되더라도 일단 좋아지는 시기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3년 동안 아니면 점점 갈수록 나빠진다면은 조금 우울증인가라고 의심을 해봤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처음에 윤희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때 학교가 싫다고 해서 그만뒀다가 이제 검정고시 이후에 이제 시험 잘 봐서 대학 진학하셨고 또 1학기 잘 다니다가 다시 휴학을 하고 또 잠깐 또 친구들 만나서 잘 지내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 하는 뭔가 사파적인 양상의 그런 우울증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길게 보면 지금 3년 동안 크게 이제 좋아지지 않고 점점 좀 나빠지는 좀 양상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일단 되고요. 네. 그리고 식사도 스스로 못할 정도로 약간 퇴행된 모습이라거나 맞아요. 이제 뭔가 이제 이유 없이 뭐 실실 혼자 웃는 모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한 번 그러고 넘어간 게 아니라 네. 좀 길게 갔었죠. 네, 그렇죠. 마치 이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뭔가 좋은 내용의 재밌는 내용의 환청. 네. 들을 때 네. 실리 스마일이라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네. 들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정신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인상 깊게 들어온 내용은 그냥 어쨌든 몇 개월에 이렇게 한번 볼 때마다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가장 좀 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물론 아니면 좋겠고 가능성이 당연히 뭐 높진 않겠지만 정신증, 흔히 정신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조현병이나 기타 다른 사이코시스들이 포함된 그런 병들을 얘기하거든요. 가능성을 꼭 고려는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희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힘들긴 하지만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네, 아마도 딱 이 사연뿐 아니라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병원에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거 이대로 둬선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에 좀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상담을 가게 되면 부모님만 가서 동생 문제를 상담해도 되는지, 이럴 땐 보통 어떤 방법으로 동생을 데려가서 상담받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허경 선생님께서 먼저 한번 조언을 드려볼까요? 뭐 보호자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만 오셔서 이제 상의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면 그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아버지께서 간단하게 뭐 운동 좀 해봐라, 뭐 나가봐라 라는 얘기에도 이제 굉장히 좀 적대적으로 네, 받아들이시고 이제 아버지와는 소통을 아예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치료를 같이 받으러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말에도 굉장히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시고 아마 거기에 좀 안 따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도 일단은 네, 같이 치료 받으러 가자. 뭐 내가 볼 때는 예전과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라면서 이제 생각을 전달하고 치료 먼저 스스로 좀 가보시기를 권유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호자분만 오셔서 이제 상의를 해도 되니까 네, 먼저 오셔서 이제 저희와 이제 더 자세한 네, 동생분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좀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희원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일단 가족분이 오셔서 본인이 오기를 좀 거부하거나 아니면 말하기 좀 조심스럽다면 병원에 오셔서 좀 상담을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뵈지 못하고 이 사연으로 아무래도 메일로 적다 보니까 정말 자세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 적지는 못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물론 직접 못 보고 보호자분의 말을 통해서 들으니까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훨씬 더 가까운 답에 가까운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보호자분의 말을 얼마나 듣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의 이야기가 그래도 이분한테 통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의를 충분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이를테면 아버님께도 좀 마음을 닫았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도 마음을 뭐 완전히 닫진 않았지만 워낙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서 좀 이야기를 잘 안 하신다면 그래도 어머니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통해서 좀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실 때 처음에 보호자분만 가신다면 어머니가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뭐 두 분 말씀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근데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3년째 이렇게 방 안에 식사까지 직접 건네드려야 될 상황인데 왜 부모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스탠스가 없었을까? 분명히 못 참고 병원에 거의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리고 더 화내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분명히 지금 많이 받아들여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3개월이 아니고 3년 동안 이렇게 네.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과연 부모님과 이분 사이에 어떤 뭐 좀 심리적인 요인도 어떤 게 있으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분명히 부모님께서만 병원에 가보셔도 분명히 정신과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정보를 좀 얻은 다음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께서. 네, 확실히 좀 낙인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길어졌으니까 빨리 액션에 옮기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사연을 받은 지 저희가 이미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 사이에 이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좀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면 제일 좋겠네요. 네. 이 상태가 만약에 계속 됐다면 이제 저희가 직접 면담한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비자발적 입원도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네. 일단 뭐 잠깐 저희가 말씀드린 증상들도 그렇고 전혀 스스로 이 생활을 하실 수 없는 정도잖아요. 식사를 일단 못 하시니까요. 네, 네. 굉장히 응급 증상이라고 그쵸. 좀 보여집니다. 넓게 볼 때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해를 하고 계신 거죠. 자해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비자발적 입원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중한 사연 보내주신 P씨께 감사드리고 저희 답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영화배우 같은 얼굴을 지니신 허규영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영화배우도 뭐 여러 역할들이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메일 보내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서 보냅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이고요. 이전에 우울증 치료를 잠시 받았습니다. 다시 병원을 가볼까 하는데 어떤 병원을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대학교 때 어쩌다가 교양 수업으로 진행한 심리검사를 시작으로 학교 상담실을 거친 후에
학교 퇴학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됐고 상담사께서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가족과 상담 후 집 근처 병원에서 2, 3개월 정도 약을 처방받으면서 우울증 치료했습니다. 중간에 휴학으로 쉬면서 병원을 다니다가 제가 그냥 끊었습니다. 좀 쉬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 좋아졌거든요. 그 후로는 종종 무기력해도 남들보다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지금껏 잘 지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가 우울증 전력이 있었다는 걸 알면 놀랄 수도 있을 정도로 예전처럼 밝게 잘 지냈습니다. 몇 년 전 혼자 간 여행에서 사고가 있었고 자립심이 필요하다 싶어서 경제적 독립과 함께 혼자 살게 됐고요. 작년 가을쯤 집 근처 심리상담센터에서 몇 년 전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갔습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딱히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제 감정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았거든요. 센터장님은 꾸준히 왔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비싸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득 요 몇 달간의 제 모습을 보니 어쩌면 조울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나중에는 감당 못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다. 알고는 있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네요. 문제는 전에 심리상담센터를 찾을 때도 한 번만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갈 수 있었고 그 옛날 병원에 갔을 때도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깊은 유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거북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병원을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해서요. 하물며 미용실도 매번 바꿔가고 후기를 찾아보고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는 후기는커녕 선생님들 정보도 잘 없는 곳이 많더군요. 한 번 가면 검사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꾸준히 다니게 될 수도 있는데 어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얘기를 했는데 맞지 않는 선생님이면 또 다른 병원을 찾아서 다녀야 한다는 게 차라리 대학병원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도 심하지도 않은데 과한 것 같고 개인이 하는 의원을 가자니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들께 메일을 쓰면서 좀 죄송하지만 실제로 이상한 사람도 많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유명한 곳을 가볼까 하면 거의 아동 청소년 위주로 진행하는 곳이 많고요. 또 집 근처로 그냥 아무 병원 가볼까 해도 치료법에 전기로 자극하는 시술 같은 게 있어서 더 무서워 선뜻 가질 못하겠어요. 게다가 결혼 정년기인데 괜히 병원을 가서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서 아예 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요. 병원을 찾는 팁이라는 게 딱히 있겠냐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딜 가야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가까운 곳? 차라리 아무도 마주칠 수 없는 먼 곳?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은 곳? 아니면 그냥 검사만 받을 곳?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젊은 선생님? 나이든 선생님? 선생님들이 많은 곳? 또 선생님들마다 전공 진료 과목이 다 다르던데 그건 뭘로 구분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사실 오늘 병원을 가보려고 회사 월차를 썼어요. 그런데 계속 검색하고 고민하다가 찾다가 결국 정하지 못하고 메일을 보냅니다. 요즘 바쁘셔서 메일 답장 힘드실 텐데 그 전까지 제가 병원을 잘 찾으면 좋겠지만 왠지 또 이번에도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긴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도움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연도 사실 받은 지 오래됐는데 그 사이에 꼭 좋은 병원을 이미 선택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사연을 선택한 이유는 워낙 많은 분들께서 사실 비슷한 내용의 메일들을 보내주셨었잖아요. 예. 저는 일단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내용이 좀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 전력이 있었다 하면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다. 그렇게 좋아졌었다라는 표현이 좀 귀에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 환자, 뭐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윤희우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우울증은 사파성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우울증 기간 있는 그 기간 말고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네. 각각 선생님들은 좀 내용 들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귀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거부감에 대한 부분이요. 심리상담센터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한 번만 가셨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마음을 한 번만 가자고 네네네. 먹고 가셨고. 병원에 가셨던 것도 이제 그때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치료도 꾸준히 좀 잘 안 됐고 약물 치료 역시 좀 2, 3개월밖에 네, 좀 유지가 안 됐었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치료 기간에 대한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 보통 약물 치료를 하면 이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항우울제 복용을 권유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우울증 재발을 막기 위한 그리고 재발을 하더라도 그 증상의 정도나 그 기간이 좀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치료 유지를 권유드리는데요. 참 정신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치료에 대한 두려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경두계 자기 자극술, 그러니까 TMS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RTMS 얘기겠죠. 네네네.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안전한 편이고, 네, 뭐 부작용 있다고 하더라도 뭐 두통이라든지, 두통 정도, 네, 그렇죠. 그 자극받은 부분에 약간 뭐 발적, 아니면 뭐 약간의 뭐 기억이 좀 안 나는. 네, 근데 그 역시 뭐 영구적인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전한 치료인 셈인데 또 꼭 이게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네. 병원에 있다고 그걸 꼭 하게 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한 뒤에 이제 좀 난치성이다, 잘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를 사실 얻기가 쉽지 않고 거부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겁을 먹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분명히 치료, 상담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었고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일단 오늘 방송의 목적은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 미용실도 후기가 있는데 정신과는 후기도 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희우 선생님? 네,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죠. 저희 뇌부자들 메일이나 아니면 메시지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뭐. 네. 그리고 꼭 그런 분뿐만 아니라 아니면 진료를 보는 중간에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뭐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쪽에 뭐 병원 어느 쪽을 가면 좋을까요? 이런 맞아요. 것도 네.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뭐 대학병원이냐 개인 병원이냐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곳이냐 뭐 아는 사람 뭐 없을 만한 먼 곳이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좀 빼나가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일단은 멀지 않은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직장이든 아니면 집이든. 왜냐하면 초반에 병원에 갔을 땐 좀 자주 상태를 체크하면서 보는 게 좋거든요. 네. 뭐 약물 치료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한다면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아니면 효과 확인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정말 자주 봐야 돼요. 정말로 네. 자주 봐야 되고 또 약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이 병이 생길 때까지 쌓여있던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할 이야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정해진 어떤 진료 시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그거를 다 앉아서 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실제로 생활에 가서 적용을 해보고 어떤 일이 또 벌어졌나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자주 볼 수밖에 없는데 멀면 힘들거든요. 뭐 가는데 1시간씩 걸리고 그러면은 솔직히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겠어요. 가서 이야기하면
더 막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선은 가까운 곳을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증상을 이야기하고 진단을 받아보려면 물론 증세가 아주 심한 경우엔 처음부터 대학병원을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개인 병원을 먼저 갔다가 거기서 의뢰를 받아서 대학병원을 가시더라도 개인 병원을 먼저 가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서도 꼭 문의를 하셔서 그 병원에 가면은 처음 초진을 할 때 한 어느 정도 상담을 할 수 있느냐. 네. 맞아요. 네, 뭐 한 10분도 안 된다, 뭐 10분, 20분 요 정도다라면은 그런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만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병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보통 그 병원 찾아보면 홈페이지에 치료자의 이력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하는지 등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과목이 있다면 몇 가지가 더 써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보고 또 진료 시간도 다 각자 다르니까 아까 뭐 가까운 병원을 말한 것과 비슷한 이유로 내가 잘 갈 수 있는 진료 시간 뭐 내가 퇴근이 6시인데 6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면은 자주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자주 갈 수 있고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위주로 먼저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그 전공에 대해서도 말씀이 잠깐 사연 중에 있었는데 대학병원이 아닌 이상 그렇게 세부 전공을 따지지는 않아요. 크게 그냥 소아정신과와 일반 정신과 정도로 나뉜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그렇죠. 것 같고요. 물론 뭐 입원 병상이 있는 곳은 알코올 전문 병원, 뭐 노인 전문 병원 이런 게 있지만 일반 개인 정신과 의원은 그런 거 없이 다 진료하거든요. 네. 너무 걱정 마시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한두 푼이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뭐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도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 들어보면은 이제 뭐 진료 시간이나 가격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온다고 해요. 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진료할 때 비급여 항목도 거의 다 없으니까 예. 별로 없죠. 예. 네. 정부가 정해준 진료비를 받는 건데 아무래도 뭐 진료 시간과 기본적인 검사 항목들이 다르니까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어떤 분은 왜 다른 병원보다 비싸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싸냐 수상쩍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난감해요. 내가 가격 내가 정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히 병원마다 약간씩 특히 초진 비용엔 약간씩 더 차이가 있거든요. 기본 검사에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원에 미리 문의 전화를 해서 후보자 병원들에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시고 간다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네. 병원은 아예 음. 소개란에 그 초진 비용 그리고 재진 비용을 적어두신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요즘 적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만 하다 실행력이 없어서 아직 안 적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 지용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검사 항목에 따라서 아니면은 시간이나 아니면은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 약의 네, 약 가격에 종류에 따라서 따라서죠. 약간씩은 차이가 나지만 대략적인 어떤 폭은 네. 나올 수가 네.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마지막 사연에 그 사실 가격에 대한 얘기도 솔직하게 조금 제가 해보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근데 저 그때 네. 가격 그때 어디서 인터뷰했을 때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초진 이 정도에 재진 이 정도다. 그럼 그래서 마지막 허기영 사연은 선생님 다음번에 인터뷰 하는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도 뭐 뇌부자들의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고 네. 그리고 자세한 뭐 가격적인 측면 너무 자세하게는 당연히 얘기하기 좀 힘들겠지만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고요. 어쨌든 오늘 같은 문의를 주신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저희가 이런 정신과 정보들을 담은 병원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어플 등을 개발해 볼까 저희끼리 얘기도 하고 좀 진행된 것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좀 세워보고 네.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여유가 없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중 누군가가 좀 빨리 백수가 되어서 그런 어플을 좀 완성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스로가요. 저한테 월급만 주시면 제가
가격 얘기하셨는데 얼마면 돼요? 아, 네. 정말 네. 많은 분들께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가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께 들으면 그 카페 같은 곳에 저희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서 병원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때문에 또 잘 찾아보시면 뭐 좀 어느 정도 정보도 나오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뭐 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정신보건센터나 이제 정신복지센터 같은 이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곳 있거든요. 거기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병원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그 지금 가지고 계신 거부감들, 약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이런 상담에 대한 거부감들 솔직히 얘기하시고 네,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오늘 사연 6개 준비했는데 지금 2개째 끝나니까 이제 관리자분께서 예약하실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팻말을 붙이고 나가셨네요. 얼른 빨리 네, 다음 사연으로 가서 3번째 사연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하고 네.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꼭 이미 도움 받으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네, 그럼 3번째 사연은 K씨께서 보내준 사연인데요.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로 사연 신청합니다. 친정엄마께서는 과거의 일들을 매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며 사시니 아빠와 저는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들어야 하니 힘이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사신 거, 친정 올케와의 갈등, 돌아가신 외할머니께 받은 상처들, 아빠와의 과거 일들, 이걸 돌아가며 매일 365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사시는 아빠는 엄마와 함께 TV를 보는 것조차 두렵다고 하십니다. 요즘 TV에서 미투니 성파문이니 하는 뉴스가 나오면 아빠조차도 도둑놈 취급하시고,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여행 가서 아빠가 엄마 편 들어주지 않고 잘못했던 일들을 끄집어내시고, 드라마를 보면 올케와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외할머니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옛날 이야기들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하면 그럼 새 마누라, 새 엄마 얻어야지. 난 옛날 사람이라 옛날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싫으면 나가라! 는 식으로 본인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십니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2-3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특히나 아빠는 공감을 안 해주는 것 같다며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아빠의 말씀으로는 아빠도 분명히 처음엔 공감을 해주지만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반복을 하니 결국 아빠도 화가 나셔서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그럼 또 엄마는 적반하장이라며 화를 내고,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가까이 사는 저로서는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감을 많이 해주고 엄마 말이 맞다라고 맞장구도 쳐주고 하는데 1년 365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에서 보니 여러 번 공감해주고 해야 한다고 해서 이해하고 들어주려고는 하는데 옆에 있는 아빠와 제가 힘드네요. 네. 네. 아무리 쌓인 게 있으셨다고 해도 이러시면 가족분들이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어머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네, 그만큼 쌓인 게 많으시고 그 쌓인 것들이 정리가 안 되신 거겠죠. 네. 사람마다 뭐 그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참 다르겠지만 네. 어머님께서는 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우선은 저게 궁금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그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는지. 그 시점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계속 그러지는, 정말로 아주 어려서부터 계속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게 좀 심해지고 가족들하고도 갈등이 시작된 어떤 시점이 그래도 있긴 있을 텐데 특히나 그 무렵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 어떤 자극이 될 만한 일이 뭔가 있지 않았나,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으셨겠죠. 근데 뭐 그렇죠. 사실 저는 그냥 계속 이러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일종의 성격으로. 근데 이게 뭐 친구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본다, 한 달에 한 번 본다 이러면은 어머님이 그분들 만날 때 2번에 한 번만 이러시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듣는 정도, 2달에 한 번 듣는 정도니까 네. 친구 관계나 다른 관계에선 문제가 없겠지만
집에서는 이 성격 그대로 만약 나온다면 이제 가족들이 지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뭐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라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사실 안 만나잖아요, 그 친구를. 그런 데서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쌓인 게 진짜 뭐 어쨌든 많긴 많으신가 봐요. 뭐 음. 얘기가 여러 개 나왔잖아요. 뭐 외할머니 친정 올케, 뭐 남편과의 과거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어머님의 행동들이 막상 이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인 남편과 딸과의 관계를 더 해치고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이제 남편분은 좀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편분을 보면 엄청 자극하는 거예요. 그냥 뉴스도 같이 못 보게 하니까 남편분을 계속 공격하고 남편분이 그래서 확 화내면은 적반하장이라고 화를 내고. 네. 저는 이런 걸 볼 때 혹시 약간 이런 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좀 투사적 생각이 동일시. 있거든요. 우리 분석 전문가 윤희호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가까이 있는 분한테 계속 투사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 만약에 누가 옆에서 계속 뭐 TV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나까지 싸잡아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용 형이 말한 것처럼 내가 투사를 했고 그 사람이 결국 화를 내게 되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런 패턴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투사적 동일시보다도 어쩌면 더 나아가서 어떤 뭐 성격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를테면은 뭐 편집성 성격처럼 계속 뭐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안 좋게 보거나 이런 것들, 저 사람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의도가 뭔가 나를 안 좋게 하려는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힘드신 도중에 아버지와 따님분께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정말 성숙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이렇게 막 두세 시간씩 기본으로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쵸. 그리고 따님도 이거를 최대한 공감을 많이 해주고 맞장구 쳐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최대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계시고, 두 분 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좀 지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조언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참 그 사연자분의 어머니께서 그런 뭔가 애정 욕구, 그런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 같은데, 제가 예전에 리조이스 캠페인 할 때였나요? 그때 드렸던 말씀인데, 이렇게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이제 딸한테 얘기하고 뭐 아들한테 얘기하고 안 되다가 결국 사위한테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 그 사위가 저한테 이제 그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다른 상담자를 이제 안내해드려서 그분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족이 이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정말로 잘 들어주고 계시지만 사실 많이 지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좀 다른 사람, 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좀 도움을 받으셔서 네, 어머님의 그런 힘든 이야기를 좀 그분이 들으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도 허규영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치거든요. 옆에서 듣다 보면 지치고 그 지친 기색이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한참을 들어주다가 조금 뭔가 안 좋은 반응이 있으면은 나한테 공감도 못 해준다라고 화내시고 그러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아예 듣지도 않게 되고 어머니로서는 그나마 날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주변 가족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더 힘들어지실 거고 가족 관계도 더 냉랭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호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담자를 찾는 것, 그게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처음부터 어머니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면서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가족분이 먼저 한번 가보시기를 권유드려요. 뭐 아버님이든 아니면 사연 보내주신 따님이든 같이 가셔서 상담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내가 뭐 어디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어머니가 같이 가세요. 같이 가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신 다음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때 그때 한 번씩 이야기를 어머니께 그 상담자분이 드리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음. 저는 제가 만약 따님이라면 이제 그냥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꼬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본인이 가서 좀 내가 갔다 왔는데 엄마도 와보라더라 혹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어머니가 화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왜 가서 내 얘기를 하냐, 나 이상한 사람 욕하고 왔냐, 이렇게 혹시나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방금 윤희우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조금 그냥 치료자와 뭐 다른 가족이 얘기하다가 그냥 이제 어머님도 같이 뭐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모셔서 그냥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조금씩 치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허경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 감정을 두 분이서만 받으시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분명히 전문 치료자에게 어느 정도 넘기셔야지 두 분이 마음이 약간 편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의 답이 기승전 상담이 되는 건 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긴 했네요. 네. 네. 오늘 6개의 사연을 들고 왔는데 3개의 사연을 하니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뒤에 그 3분 사연자분께는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음에는 꼭 녹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연들에 좀 간단하게나마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도 좀 컴팩트하게 좀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오늘 나름 줄인 그러니까, 거였는데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말하다 보니까 또 역시 길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저희의 사연 모음 시간 두 네. 번째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유익하고 그다음 뭐예요? 흥미롭고 재미있는 콘텐츠인가요? 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연이랑 올게요.